저는 변양수는 아니고요. 변양입니다. 한자가 양자도 다르고 전자. 여기 와 보니까 의원실에 계신 분들하고 기자분들이 많아요. 학생분들이 많고. 의원실하고 기자분들을 저는 알기로 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공원국이라는 사람이 쓴 춘추 전국 이야기, 거기에 나온 얘기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4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380몇 년인 것 같아요. 4세기 경인데 우리나라의 왕과 신하의 얘기입니다. 왕이 계량이라는 신하한테 옆에 나라를 침공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우리나라의 큰 정책 방향에서 보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는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남쪽에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왜 너는 남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북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답더니 내 말이 좋아서 그런다. 내가 노자가 충분해서 그런다. 또 내 나부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길은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너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네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표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이렇게 왕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요? 저는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 살자,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 정말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그 목표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가는 길은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또 가치는 맞는데 그 수단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 위 해방처럼 그 얘기가 그거를 그래서 경제라는 게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기려면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잘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안현수 같은 훌륭한 선수를 갖다가 러시아한테 뺏기면 우리는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경제를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핍박하면은 뭐 경제는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정당도 그렇고 사실 기업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제일 역할을 하면 그 가문도 이제 완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너는 둘째니까 너는 셋째니까 형의 말을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지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때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 간단하거든요. 경쟁이 공정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경쟁이 불공정하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손을 묶어놓으면 안 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면 경제를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박지성 같은 선수한테 뭐 발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말고 축구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은 저는 경제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딱 하나를 얘기하죠. 경쟁은 촉진하라.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공정해야지 경쟁이지 공정하지 않은 건 경쟁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라. 촉진하라는 건 뭐냐? 뭐 경쟁을 촉진하라, 자유화를 받아갖고 뭐 무한 경쟁을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는 요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공정한 경쟁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시장경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경제 이 공정과 자유를 갖다 주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능력 있는 사람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데 그러니까 시장경제는 일방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떠냐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야말로 껴안고 봐야 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국가라면은 경쟁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을 포용하고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라는 건 너무 어렵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시켜라. 두 번째, 자유롭게 해줘라. 그 다음에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하여간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경제는 언제나 불가로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하고 부족한 게 뭡니까? 공정한 경쟁인 정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정감이 부족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해주면은 우리나라가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공정한 경쟁이라는 거는 정의와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면 정의하고 가까운 부분인데 이거는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거든요. 이거는 통상 보수파나 우파가 주장하는 가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사회 안정망 구축, 복지나 평등의 개념이죠. 이거는 좌파나 진보 측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측의 정책도 잘해야 되고 보수 측의 정책도 잘해야 되고 공정이라는 기반 하에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와 또 진보가 추구하는 복지가 이게 조화가 돼야지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분이 만든 거는 꿀만 생각했던 거고 이런 것이 부족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공정과 복지 문제를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큰 그림에서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는 길이 틀렸어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정, 자유, 세 가지인데 복지부터 얘기를 드리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반시장 경제적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간단하거든요. 게임의 룰을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같이 잘하는 선수 너 잘하는데 너는 발을 좀 묶고 뛰어도 되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하여간 고용을 하려면 꼭 정규직으로 해야 돼. 또 임금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돼. 돈 많은 기업들 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뛰어서 누구한테 나눠줘. 또 뭐 카드 수수료 뭐 이렇게 저는 이게 처음의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사례가 저는 역사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썼던 공산주의 국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일화가 프랑스 혁명 때 그 로베스피에르가 그 이거 아닙니까?
우유값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애들이 우유를 못 먹으니까 우유값을 낮춰라. 그랬더니 그 우유 생산하는 업자가 젖소는 안 키우고 미국을 키우게 되는데 젖소는 그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항목문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이 젖소를 안 키우네. 그럼 젖소를 왜 안 키울까?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윤이 안 나와서 그렇다. 생산비에는 뭐가 있나 보니까 건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초 가격을 낮추면은 이 사람들이 이윤을 맞출 수 있고 우유를 생산할 때마다 건초 가격을 또 강제로 낮추려고 보니까 건초 생산하는 업자가 그러면 나는 그걸 갖고 이익이 안 남아 해서 건초를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돈 있는 귀족들만 더 우유를 마시게 됐다. 뭐 그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어떠한 경제학을 보면 딱 있죠. 시장이 실패할 때 개입할 수 있죠. 공공재의 경우나 무슨 독과점업체나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통신비 문제, 통신비가 뭐 독과점이니까 개입할 수는 기본은 있지만 시장이 실패할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독과점을 해소시키는 그런 걸 먼저 써야죠. 그러니까 담합을 한다. 그럼 담합을 왜 했냐?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고 이런 거를 우선 해야지 가격에 손대는 건 항상 마지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하여간 정부가 나서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저는 역사에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게임의 룰은 공정하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갖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시장 경제적 방식이고 이 선진국이 다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거 같아요. 이 생각을 방식 1을, 방식 2를 폐기를 하고 빨리 방식 2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 안 되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께서 말하는 함께 잘 사는 고용국가로 가려면 방식 2로 가야 되는데 방식 1에서 머물고 있어서 어렵다. 근데 방식 2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뭐 아동수당을 더 준다거나 하여간 장애인들한테 또 어떤 프로그램을 준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크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어려울 때 정부에 의지하면은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복지 프로그램 아동수당을 왜 다 주느냐, 90%를 주느냐,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싸울 게 아니고 생각은 바꿔갖고요. 모든 가구가 돈을 얼마를 버냐. 근데 많이 벌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부준적인 세금을 걷을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세금을 걷고 근데 아직 못 벌어서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걸 크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매일매일 싸울 게 아니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복지 프로그램 자체를 확충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지금 국회 예산을 보면요 굉장히 사업이 많죠. 근데 그 사업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아주 그렇지 효과가 많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무슨 문해진흥 사업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아까 어느 분 얘기하셨지만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이 실업이 되면 몇 달밖에 실업급여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프로젝트에 돈을 줄 게 아니고 어려워진 개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 기간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예산 프로그램은 다 바꿔야 된다. 그 돈이 그게 없으면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번 소득에 연관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 어떤 후보가 와서 걔는 좀 돈을 잘 버는데 하여간 뭐 아동수당이라고 1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그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0%를 갖다가 이걸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00%를 다 주자. 뭐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하나 개별적인 프로그램 갖고 자꾸만 그러지 말고 이 전체를 소득과 연관시켜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보편적 뽑기는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다 지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자고 지금 프로그램을 주는데 어려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다 같이 돈 주면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또 강자도 다 받아가는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식은 1번 방식은 회계를 빨리 하고 2번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뭐 신문에 보니까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뭐 투자임금 모으는 거, 그 다음에 뭐 통신비나 뭐 카드 수수료와 같이 그 가처분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늘리는 거. 근데 지금 사회 안전망을 늘린다는 거는 너무 계획성 없이 정부가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다 기득권 같아요. 나중에 이 지출 항목을 조정하는 게 어려운 게 다 지금 지출 항목이 다 이제 프로그램이 기득권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또 새로운 걸 만들면 그 미래 기업을 어렵게 하죠. 최저임금은 제가 공부하는 한 아이로에서 주장하는 것도 생산성 증가 분에 맞춰서 주라는 거지 그 이상으로 주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생산성 이상으로 줄 방법이 없어요. 뭐 사업해갖고 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 주면 사업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생산성 범위보다 훨씬 빨리 내리는 거, 그건 뭐 답이 없죠. 그건 어렵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소득주도 성장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저는 뭐 제가 공부하는 한 역사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정부가 말은 하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거 훨씬 잘해야 돼요. 훨씬 계획을 잘해야 가지고 훨씬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잘 사는 경제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버리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버리고 그 두 번째 방식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가면 저는 의미 있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첫 번째는 뭐 이 임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원하는 건 아니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모든 하여간 경제학자, 하여간 경제 하여간 IMF니 OECD니 일자리 늘리려는 건 뭐 해야 된다고 그러죠? 유연성을 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유연성이 뭐냐면 고용하는 사람이나 고용을 이제 하려는 사람이나 자기 출판에 맞게 해주라는 거예요. 고용을 하려는 사람,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정규직을 뽑든 비정규직을 뽑든 파트타임을 주든 임시직을 쓰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임금을 주면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임금은 줘. 이 사람은 해고가 안 돼. 정규직으로만 써야 돼. 그러면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모르겠는데 못 벌 때는 어떻게 돼? 또 잘 벌지 안 벌지 지금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그 대신에 만약에 받는 임금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내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강제로 정부가 이 고용 형태는 이렇게 임금 얼마 이상 줘? 이러면은 감당이 안 가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하여간 생각을 바꾸면은 이게 훨씬 좋은 나라가 경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가서 이제 두 번째 자유로운 경제활동인데, 정부는 이걸 뭐라고 쓰냐면 혁신경제, 혁신성장이라고 써요. 혁신성장. 그러니까 경제 자유하고 혁신성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활동을 자유화하면 혁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혁신성장이라는 걸 정부의 정책으로 쓴다는 건 정부가 중심이 되어가고 정부가 주도로 해서 혁신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고 똑같다고 비슷한 그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너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보고 한번 혁신을 해봐.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혁신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정부가 이걸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다. 그러니까 갈라파고스라는 게 혼자 외떨어져 있는 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와 달리 한국만 유독이 규제가 많은 나라가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몇 가지 규제 완화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돌파하겠다?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완전히 풀어놓고 네가 한번 해봐. 이게 경제활동 공간이요.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그런 게 힘들어요. 정부 눈치도 봐야지, 검찰 눈치도 봐야지, 시민단체 눈치도 봐야죠. 이런 활력이 없는 데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도 보면 이미 다 자유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뭐가 많아요. 애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꼭 그렇게 애국 안 해도 되거든요. 다 풀어주고 해도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저는 요새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은 기준국가 한 두세 개를 정하자. 기준국가 중국이나 이렇게 정하면은 중국은 공공성도 떨어지고 안전이나 환경 기준도 떨어지니까 그런 데 정하지 말고 이 정부가 좋아하는 스칸디나비안 컨트리 중에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덴마크나 이런 데 두세 개를 정하고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우리나라도 다 해준다. 그리고 그 나라보다 더 강한 규제는 안 한다.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하는데 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많다 그러면 그걸 어필하면 좀 해줄 수 있게. 그런 좀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몇 가지 지금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겠어요? 지금 탄력 근로제 문제로 지금 노사정위원회도 얘기하고 국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들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아주 그 경제 활동이 정말로 원래적으로 자유로운 거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식이
맨날 일하는 사람만 감사해요. 일하는 사람만 하여간 뭐 힘들게 만들어. 그러지 말고 규제 완화나 자유화 안 해주는 사람, 민원 처리 안 해주는 사람을 이걸 감사를 해야지 이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가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노조 관련 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고가 돼야지, 해고가 자유로워야지 이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IMF 그때 지금 뭐 영화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IMF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국제금융 과장을 할 때 하여간 무슨 KBS인가 뭐 이런 데서 달러가 없으니까 무슨 그 해외에서 돈 쓰는 거 규제하고 뭘 송금하는 거를 갖다가 더 세게 규제해야 된다. 그런 식의 그 기획을 해서 무슨 보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 달러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나라에 누가 돈을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외화가 부족해갖고 외화가 필요한 나라인데 외화를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나라에 돈 안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고를 못하게 하면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좋지가 않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사회 안전망으로 풀어야지 이걸 정부의 규제로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엑셀이 있어서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좀 뽑게 해주고 임금 수준도 좀 자유롭게 해주고 하면 저는 일자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해주고. 그 대신에 어려운 분들은 안전망으로 보호해줘야죠. 그러니까 안전망을 빨리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정부 지출을 막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이것도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의 레가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할 일은 어려운 개개인을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요. 근데 하여간 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를 만든다 하면서 다 개입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자꾸만 북쪽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경쟁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게 공정한 경제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법 앞에 평등 제일 중요한 요소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법을 집행하는데 옛날에 힘 있는 사람 막 봐주고 그랬는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예외 없이 처벌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거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저는 누구도 법 앞에 평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법제도도 좀 더 잘 저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정부가 개선안을 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저는 기소권하고 수사권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하여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게 필요한데 뭐 많이 분리하게 됐다 그러지만 특수수사라는 부분을 아직도 검찰이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특수수사는 자기네가 꼭 해야 되겠다면 저는 검찰을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하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무부 산하에 특수수사만 전담으로 하는 특수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하고 특수수사를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청에 가져와서 오면은 검찰청에서는 기소 여부와 공판 관리를 하는 공소유지를 하는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FBI가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주 경찰이 해서 뭐 치안 유지를 하고 뭐 그 다음에 경미한 사건을 처리를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그 남용, 그 검찰권의 남용의 요소가 소지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조정하는 걸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 맡기니까 서로 합의를 하라 그러니까 두 부처가 뭐 어떻게 하여간 자기 부처의 이익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말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공수처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저는 보완적인 의미에서 나쁜 건 아닌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대상을 많이 넓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를 하는 이유는 검찰이 뭐 제 식구 봐준다 그래갖고 검사가 뭐 수사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해갖고 몇 가지는 지금의 검찰 이 제도 하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감사원도 저는 검찰이 손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들도 잘 안 되고 법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는 데만 저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도 공수처에서 수사하라 그러면은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하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의미 있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수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야지 속에 의도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이런 무슨 상고법원을 만들고 뭐 한다는 거에 근저는 대법원이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대법원까지 항고를 하니까 상소를 하니까. 근데 제가 하여간 제 일을 당하고 나서 정말로 공부를 잘했던 법대 가는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얘기해요. 야, 왜 내가 3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냐? 국민이 3번을 재판을 받아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 3심제라는 거는 국민의 권리지 어떻게 정부의 권리냐? 1심에서 무죄가 나면 그걸로 끝나야지 내가 왜 2심, 3심까지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 법대 나온 우수한 친구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느 변협 회장님께서 나오셔갖고 강의하는데 제가 하여간 그 사법개혁 문제 말씀을 하시길래 이 얘기를 했더니 논리적으로 맞다고 자기가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니 변호사분들이 다 반대했겠죠. 근데 저는 하여간 뭐 경국대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대요. 하여간 국민의 권리라고 세 번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저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이덕일 씨가 쓴 책을 읽어보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게 된 때가 언제냐 하면 1912년 데라우치 총독,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이 이 독립군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하여간 저는 하여간 그 공정에 있어서 법 앞의 평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법 앞의 평등에서 중요한 게 이제 재벌하고 기업의 문제인데 저는 재벌이나 기업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근데 저는 지금 공정위가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정위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은 우선 아까도 얘기하시 예외 없이 무슨 잘못은 하여간 처벌을 하겠다. 이거는 훌륭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도적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했더니 상호 출자 제한, 출자를 못하게 하고 지주사 체제로 보내겠다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LG그룹이요.
상호 출자 하나도 없고요. 완벽하게 지주자 체제로 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LG그룹이 문제가 없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나 재벌의 문제는 뭐냐면 주식회사 제도가 한 300~400년 됐는데 주식회사 제도에서 중요한 가버넌스상의 기구가 3개가 있어요. 주주총회하고 이사회하고 경영진이 있는데 이 3개의 가버넌스상 중요한 기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지배가 된다는 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모든 정부가 이걸 고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눈 감아주는 대신에 계속 주변에 규제는 강화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요. 무슨 금융 관련법도 그렇고 규제는 규제대로 많아지지만 실상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고 이런 재벌 문제는 중소기업도 똑같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의 오너라는 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임원들은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거에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여간 그거를 고치는 게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집중 투표제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몇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 무슨 오너 경영이 우월하냐 아니면 전문 경영이 우월하냐 이런 거 갖고 많이 논의를 하고 언론에서도 그걸 많이 다루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 대주주가 능력이 있으면 경영해도 되죠. 그걸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바른미래당 이 워크숍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도 자기 기업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국회의원 역할을 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업체의 이익으로부터는 떨어져 나와야죠.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죠. 국회의원 역할을 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대주주가 내가 CEO를 하겠어. 좋아요. 근데 CEO를 할 경우에 자기 개인적인 대주주의 역할, 대주주라는 이익으로부터는 이게 떨어져 나와서 중립적으로 CEO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믹스가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상태라는 거죠. 하여간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막아주는 데가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암슬랭스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네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사회인데 이사회의 또 100%는 다 이분이 다 임명을 하니까 이게 견제도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하여간 고치는 게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에서 중요한 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인데 불행하게도 이 정부에서는 이거는 하나도 지금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경제 자유화 얘기할 때 노조 관련 것도 이제 기준국가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노동 시장 유연성 문제하고 또 우리나라 보면 노사 합의회에서 노조가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규제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회사 경영은 오너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해보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네가 비정상적인 오너 경영은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이거는 나한테 좀 양보해. 해갖고 노조와 오너와 어떻게 보면 무기, 야합 이렇게 해갖고 노조가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부분도 너무 많고 또 반대로 하여간 그 오너가 기업 경영을 비합리적으로 통제, 관리,
뭐 지배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노조의 문제도 풀고 기업주의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의 인사도 좀 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 많거든요. 꼭 캠프 사람만 쓰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편협한 인사를 하는지 그래요. 인사 부분도 좀 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이제 기조나 목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보자,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어보자,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경제를 만들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저는 되게 훌륭하고 올바른 방법을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략은 첫 번째 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제를 갖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자유화가 맞는 거지, 혁신 성장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안정적이지 소득주도 성장은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게 전략이 좀 비틀어져 있고, 전술도 아까 얘기하듯이 무슨 사법개혁이나 재벌개혁, 노동개혁, 이런 내용이 불분명한 것도 있고, 분명한 것도 있고, 미흡한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개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이 서로의 목표를 이렇게 갉아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도 함께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쓰는데 그걸 혁신 성장을 저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한 분은 정책실장, 한 분은 경제 부총리, 한 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맡으면서 딴 건 나는 모르겠어. 내 것만 잘하면 돼. 해갖고 서로 허투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훌륭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밖에 못 나왔는지 너무 안타깝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여간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게 되죠. 개별적으로 하나를 문제를 제기하면 진영 간 싸움, 그 다음에 이 집단 반발 때문에 맨날 싸우다가 은상분리 하나 정말 그거 좀 아시는 분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되거든요. 그거 한다고 삼성이나 현대가 은행을 만든다? 돈도 없는 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하여간 나라가 뭔가 들썩거리고 몇 달 며칠을 그냥 이렇게 법석을 떴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8개의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여간 정당 간 컨텐츠에 대해서 합의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에서 법안 백성중, 거버넌스 문제, 독립노동, 독립시도, 분리된 문제, 경제 자유화에서 이중국가 수출로 자유화하는 거, 감사원 업무 방법,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사회 안정망 하기 위해서 복지 프로그램을 정부 확충하는 거, 또 정부의 지출을, 보조금을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세금, 소득하고 연계하는 이런 8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저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뭐냐? 결국은 정의와 공정과 자유와 복지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스템 하에서 우파의 가치인 경제 자유와 또 좌파의 대표인 하여간 복지, 이 문제를 다 같이 풀어야지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그 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협치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되죠. 하나를 또 지금 제대로 하면 정책을 지금 집행을 하거나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한테 너만
뭐 이거 양보하라 하면 안 하죠. 근데 노조 문제도 해결해 줄 테니까 너도 이제 이 사회는 빚게 아니야. 이 사회는 100%의 네가 사회자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서로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게 하여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게 엉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네. 잠시. 그 아까 그 동원구의 춘추 전국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춘추 전국 이야기를 제가 끝내려고 아까부터 그랬었는데 까먹었네요. 상관시키고 하시려고. 그것도 똑같이 그 우리나라 얘기, 기원전 4세기 정도 얘기죠. 그 왕과 신하의 얘기예요. 왕이 신하한테, 똑똑한 신하한테 물어요. 왜 오나라였어요? 오나라는 왜 망했냐? 오나라는 싸움도 많이 하고 싸움에서 많이 이겼는데 하여간 왜 망했냐? 이렇게 똑똑한 신하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오나라는 싸움을 많이 했고 많이 이겨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싸움을 많이 해서 많이 이기면 복인데 왜 망하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얘기하는 게 싸움을 많이 해서 하니까 백성들이 피폐해졌고 많이 이기니까 왕이 교만해졌다. 그 피폐한 백성을 가지고 교만한 왕이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 뭐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여간 우리가 지난 하여간 한 10년? 뭐 하여간 이 정도는 아니고 뭐 하여간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여간 뭐 좀 피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부는 특히 적폐청산에서 너무나 혁혁한 공무원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성공을 많이 했어. 좀 그런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습니다. 네. 그 감독체제 약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있는데 전정희 교수하고는 그런 다르죠. 제가 금융정책국장 많이 했을 때 제가 지금 한 것 중에서 후회하는 게 금융감독원한테 굉장한 권한을 몰아줬었죠. 한국은행하고 뭐 트러블이 있을 때도 야 그거 금융감독원이 통합감독기구로서 감독원에서 다 해야 돼갖고 감독원의 권한을 많이 밀어줬는데 지금 보면 감독원은 굉장히 중립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미투가 필요한 데가 금융계예요. 왜? 금융계는요,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다가 불평을 한 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보복교육이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하고 또 다르게 금융기관은 거의 매일 감독기관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감독원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감독원의 담당 분들하고 이게 틀어지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회사에 와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감독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야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냐. 내가 감독원 이 사람 잘하니까 내가 얘기해볼게.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회사 죽이려고 합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권력관계 하에 들어가 있는 게 금융기관, 회사하고 감독기관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감독원이 이번에도 이제 삼가 논란이 있지만 감독기관이라는 건 금융회사들이 망했을 때 그 피해가 너무 크니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감독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는 그런 감독기관이 없잖아요. 근데 은행에 대해서 감독기관을 만드는 거는 그 은행의 건전은 불건전화가 됐을 때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근데 사실 회계나 또 이런 그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증권거래 부분, 시장거래 부분은 SEC에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은행의 건전성 감독은 패드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회계는 회계대로 별도로 하고 근데 회계도 감독원 또 시장 거래 부분도 SEC도 감독원 건전성 감독도 감독원에서 다 하고 있어서 너무 하여간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능적으로 좀 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성희 교수님하고 비슷하시네요. 쌍봉형을 지시하시는 쌍봉형의 대상 기본을 지시하는 거. 쌍봉이요? 예. 분리하는 거. 관전성 감독과 영화평이 감독. 영화평이 감독이 아니고요. 건전성 감독하고 시장 감독 회계 원칙 세 개는 합니다. 세 개, 분리하는 거. 해야 되고 별도로 영화 뭐 소비자원 그건 뭐 별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기득권 반발에 대해서 이게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훌륭한 정치 집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훌륭한 임금이 있을 때 나라가 발전한 거와 마찬가지고 훌륭한 지도자와 정당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미 있는 사회 환경만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많은 하여간 기존의 지출을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약간 좋은 정치 집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되면은 말씀을 하시다시피 자유화도 하기 어렵고 뭐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 하여간 일본은 굉장히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갖고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해갖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진전을 많이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하는 거 우리도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부도의 날 안 봤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본 사람이 하나 얘기하는데 그 모라토리움도 방법인데 왜 안 했느냐 그런 식의 하여간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국가부도를 만드는 게 맞지 않았느냐 옛날부터 나는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원자재를 다 수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다 현금 아니면 원을 살 수가 없어요. 원자재도 살 수가 없어요. 달러 딱 가지고 가서 야 이거 내가 이만큼 달러씩에 해줄 테니까 원유 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데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 산업이 전부 엄청나게 오스톱되고 그랬으면은 그때 IMF로 가는 것보다 훨씬 큰 데미지가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 영화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변양균 씨 저서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순대터식의 무슨 혁신 뭐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분 제가 생각하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득권 뺏기 어렵죠. 기득권 정말 뺏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기득권을 만드는 거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돈을 쓰면 다 기득권화가 됐어요. 프로젝트보다 개개인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해갖고 중소기업에게 막 돈을 줘요. 벤처 지원해서 벤처에 지원하고 뭐 문예지능 자금을 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건 다 없애고 다 너희 힘으로 그냥 살아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려워져갖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거기서 근무했던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실업수당을 뭐 8개월인가 뭐 몇 개월 주지 않고 새로운 잡을 구할 때까지 계속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계속 나눠서 이 사업도 필요해, 저 사업도 필요해 이게 아니고 기본소득이 개념이든 무슨 이런 하여간 기본 생계 자금이라는 말을 쓰든 자연 가족이 정말 필요해. 미니멈으로 사는데 얼마가 필요해. 만약 얼마다 그러면 당신이 버는 월급이 얼마야. 그걸 해갖고 월급과 그 필요한 돈의 차이를 갖다가 보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잡다한 그 프로젝트는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디에 쓸 거는 그 사람이 좀 더 배롭게 쓸 수 있으면서 최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복지제도가 복잡해지면은
전달 비용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공직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적으로 뭐. 네, 우리 박주민 씨, 박주민 학생부터 다시 소감하고 싶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정당이 출연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이수영 교수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 뭐 선진국도 다 하는데 우리하고 뭐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뭐 그 외에 저는 특별한 생각 없습니다. 고시제도 폐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특히 행정고시 제도 제가 그때 하여간 기재부에 근무하다니까 한 3, 4년 전에도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행정고시 붙었다고 일생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는 뭐 얼마만 주면은 뭐 신규 진입이 돼서 금융기관 신규 진입을 허용하게 하는데 맞지 않냐. 아까 뭐 제가 말하는 자유화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맞는 거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아까도 그랬고요. 이게 고용주한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게 일자리를 늘리는 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고용제도가 노사제도가 고용제도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는데 선진국에 갈수록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계약직으로 돼 있거든요. 뭐 5년 계약이냐 뭐 3년 계약이냐 10년 계약이냐.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저는 중장기적으로 없애고 그냥 5년 내지 10년의 계약직이 우리 노사관계의 주종이 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 기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저는 하여간 원칙적으로 다시 그 사람이 물론 이 정부가 보장한 게 풍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간 실업인 상태가 지속되는 한 상당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 안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냥 사회적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요새 잘 안 쓰고 그냥 사회 안전망 구축 이런 말을 쓰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지. 근데 그냥 이란으로 가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이게 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융통성은 상당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도 그냥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몰아서 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업종이 그런 데도 있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예외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경제민주화, 경제력 집중 문제 저는 두 가지인데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못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더 많이 커지는 거는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하거나 하청업체를 갖다가 쥐어짜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니까 그것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회사의 오너 중심의 경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대로 처리를 하고 제도적으로 잘못을 용인하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바꿔주는 게 맞지만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갖고 잘했다 그럼 박수를 받아야죠.
그래서 무슨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무슨 실적을 하기 위해서 뭐 잘못도 없는 사람 기업을 때리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기는 반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기 현황이 뭐냐? 이거는 저도 뭐 영리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서 안 말하는 게 저 신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의 어려움 해소방안 제가 그 블록체인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같이 일하는 것도 있고 핀테크도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어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힘 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하여간 이런 전반적으로 노르웨이나 스웨덴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무슨 공공성이 우리보다 떨어져요. 뭐 환경 기준이 우리보다 떨어져요. 안전 기준이 떨어지니까 우리만 이렇게 갈라파고서 규제를 할 이유가 없어서 단기 이익에 집중한다. 그거를 학문적으로는 그런 하여간 비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회사가 단기 이익에 치중할 것인지 장기 이익에 치중할 것인지 그거 역시 회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 기본적으로는 패키지 트러스트 집단 뭐 필요하고 패키지 하려면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선진국은 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길 못 간다고 싶으면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논의하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 제가 재무부에 있을 때는 재무부가 힘이 있었다 그러는데 요새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국회 보좌관님 앞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뭐 소양, 실력, 국민의 수준, 그렇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하여간 실력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다음 소감은 좀 짧게. 감사합니다. LG 글쎄요 착한 세습인지 아닌지 뭐 그 선악을 따지는 거는 경제 쪽에서 아니지만 지금 낼 거 다 내고 자기가 승계를 받았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이사회에서 따져보고 그 사람이 LG그룹 회장으로서 최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 갖다가 그거를 성찰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고 그 다음에 가족 경영 뭐 하여간 뭐 그런 아까 얘기하듯이 그런 가족 우선의 경영은 하여간 그 기업 경영이 가족 이익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 가족 경영은 뭐 물론 뭐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있듯이 뭐 문어발식 경영이 좋느냐 안 좋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결정으로서 불법 없이 뭘 이루어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나름대로 하여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무슨 가족 이 우선에 뭐가 있었다 하면은 비판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세 개편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종합과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 소득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게 제일 우선이 돼야지 다른 조세 개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소득세가 이게 상당히 공평하구나 하는 거를 그런 거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지금 한 5억인가요? 뭐 얼마를 받으면 월면은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은 세율을 내야 된다는 게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문 회사 사람들이 뭐 회사에 가서 좀 인정을 받으면 꽤 돈을 받는데 그 사람 벌어봐야 5억 미만인데 그 사람들이 뭐 재벌 회장하고 똑같은 세율을 받는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다 자기가 버는 소득을 다 더해서 종합과세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누진 과세를 더 해야 되고 소득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하여간 내든지 안 내든지 아니면 많이 적으면은 보조금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그 보조금 프로그램하고 연관시켜서 조세 문제를 다루는 게 좋겠다는 공무원들 아까 겁을 먹는 공무원이 많은데 저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했던 것 같고 저는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여간 그 공무원을 할 때 비겁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로스타 얘기하신 분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도 전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하여간 후배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위 공무원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되게 윗사람이 시킨 걸 하게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밑에 사람까지 만약에 이렇게 다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몇 사람을 법관을 또 탄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되게 행정처에 계셨을 때 행정처의 관료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꼭 그래야 되는지 책임 있는 윗사람만 처벌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의 배분 공정, 그다음에 기업 8개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3개를 뽑는다면 뭘 뽑겠느냐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게 사회 안전망 없으면 경제 자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3개만 하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 문제 못 풀면서 재벌에 대해서만 풀겠다 해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적어도 8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보고 있느냐 저는 희망을 보고 있죠. 왜냐 전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못하니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하여간 공부하고 소유하고 그래야 되겠죠. 범기 기자님 칭찬해 주셔서 고마운데 혹시 범키라는 가수 알아요? 범키라는 가수가 노래가 좋은데 찾는 노래는 잘 못 부르고 범기는 좋아도 범기는 안 좋습니다. 중앙일보 말씀 춘추 전국 이야기가 11권이에요. 읽어보시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이현지 장관님 추천해서 읽어봤는데 결국은 1권하고 7권만 읽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건 다 7권에 나옵니다. 병양균 씨 들어오면 병양 신정하네, 신정아. 헬기지 설계 능력이 있지. 없으면 이렇게 와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그래도 일을 시키면은 결국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성공하지 못하는 규제가 많고 우리나라 잘 안 되죠. 저는 그 산업 정책이 뭐가 되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딱 하나 트럼프가 부럽다고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트럼프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왜 공장을 미국에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 환경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너 왜 베트남에 가냐, 너 왜 멕시코에 가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공장을 만들어라, 세워라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보편적 누진과세,
답변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금감원 공무원 3대 원칙이라는 거 없죠. 금감원은 저도 이렇게 그거 해보면 접속해 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아주 민주당 때문에 제가 연락 안 드린 거 아니고요. 이동희가 연락 안 하고 오늘에서 연락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하고도 뭐 친구도 많고 여러 얘기도 많이 하고 소득주도 1.5로 가야 됩니다. 경례부도 좀 과거 분석 얘기 말씀하시는 거 대대는 맞지만 너무 교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다 이해하실 분들 생각이 근데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거로는 가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냥 소득주도 성장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자는 게 아니고 아니 과거로 가면 안 되죠. 제대로 가면 되는데 제대로 안 가시면서 과거로 갈 수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증세 필요하다. 노르웨이, 스웨덴 50% 세금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자유도 주고 그다음에 혜택도 주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4, 50%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5년이나 10년에 그런 로드맵을 정하고 좀 가도록 해서 50%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50%는 뺏기지만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육아서부터 보육서부터 의료서부터 어려운 거는 다 정부가 해주는데 50% 뺏기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이사회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 사태나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외국 같았으면 이사회에서 벌써 그 CEO나 문제가 되는 경영진은 안 된다고 우선 다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가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자꾸만 시민단체도 나서야 되고 경찰도 나서야 되고 검찰도 나서야 되고 그런 거가 있거든요. 이사회 사회이사가 이게 사실 제가 과장 때 사회이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이게 완전히 얼굴 주는 통로 비슷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가공자공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호 출자를 없애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지주사로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다 재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할 수 있게 저는 제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더 이렇게 퍼져나가서 꼭 민주당 방식만 답이 아니고 또 한나라당 방식만 답이 아니라고 좀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또 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